자, 반갑습니다. 이번 단어는 16, 19세기의 사회변동 중에서도 인구 증가에 대해서 먼저 보겠습니다. 자, 16세기부터 19세기까지의 인구 증가는 좀 주목할 만한, 세계사적으로도 굉장히 주목할 만한 사건이에요. 이 시기가 되면 이제 농업 생산력이 어느 정도 궤도에 오르고 그러면서 이제 그 사람들이 어떠한 그 귀족 중심의 사회에서 일반 사람들도 배불리 먹고 살 수 있게 되니까 이제 무언가 서민 문화를 발달시키는 시대가 된단 말이에요. 요 파트 자체는 난이도가 어렵다기보다는 분명히 애울 건 많거든. 근데 애울 거 많은 와중에도 어떤 느낌으로 공부를 하면 되냐면 이것이 어떤 나라에 관련된 것이다. 요거와 그다음에 요것의 시대가 어느 시대이다라는 것을 기본적으로 놓고 보면 그 외에 이렇게 막 엮어서 물어보는 그렇게 어려운 문제까지는 등장하지 않아요. 한두 문제 정도가 항상 등장을 하고 여기서 좀 어려운 파트가 이제 어떻게 보면 약간 선교사 파트에 가까운데 이제 뭐랄까 일단은 공부를 하면서 하나하나의 어떠한 사건들을 뭐 빼놓고 이것은 시험에 안 나올 거야 이렇게 보지 말고 요것이 중국이냐 한국이냐 일본이냐를 먼저 파악할 수 있도록 먼저 하고 그 다음에는 시대를 구분해서 볼 수 있도록 하는 거 그게 중요합니다. 근데 여기 지금 인구 증가부터 상업과 도시의 발달 그리고 서민의식 문화 발달은 시대를 물어보기보다는 정말로 어 뭐랄까 그 어떤 나라와의 매칭을 어떻게 할 수 있느냐가 좀 더 중요하고 다만 이제 이 다음에 등장하는 선교사라든지 또는 그 다음에 이제 교역망이나 은혜 유통 이런 데서는 확실하게 시대를 좀 구분하고 넘어갈 필요가 있긴 합니다. 자, 그러면 여기부터 하나씩 보겠습니다. 중국부터 들어갈게요. 아, 10포인트 정도면 충분할까? 자, 들어갑니다. 자, 우선 중국의 경지 면적이 굉장히 높아집니다. 경지 면적이 각기호를 하나 잡아주고 자, 중국의 경지 면적이 굉장히 넓어지는데 이유가 뭐냐면 지금까지는 양쯔강 하류가 발달을 했었죠. 양쯔강. 장강의 하류가 발달되었는데 양쯔강 하류보다 이제 중류와 상류를 개발하기 시작합니다. 글자 크기를 좀 줄여야겠다. 영상에서 보는 데는 아마 문제가 없을 거예요. 없죠? 개발이라고 쓴 거 맞는데. 이거 영상을 좀 확대시켜야 되겠다. 그치? 이렇게 보면 크게 문제 없죠. 네. 그리고 나중에 영상 그 위치 찍는 거 위치를 이동시켜 주면 되니까. 자, 중류는 언제 개발되느냐? 명나라 때 개발되고요. 상류는 청나라 때 개발이 됩니다. 명나라, 청나라 때. 자, 그 다음에 구황작물이 배배가 돼요. 구황정책이 들어와서 신작물로 옥수수, 감자, 고구마가 재배가 되고 또 담배도 들어와서 재배가 됩니다. 음, 담배도. 그 다음에 농업기술도 발달하는데 집약농법이 시작됩니다. 집약농법. 음. 이게 무슨 뜻이냐면 예컨대 지금까지는 평평한 땅에밖에 농사를 못 졌는데 뭐 이렇게 계단식 땅에다가는 뭐 고구마를 심고 감자를 심고 뭐 이런 식으로 못 쓰는 땅을 최대한 집약적으로 활용한다라는 기술로 보면 돼요. 예. 중간중간에 남는 공간들의 여러 작물들을 이렇게 재배할 수 있게 되죠. 그다음에 의료 기술도 굉장히 발전합니다. 지금 이거는 뭐냐면 인구 증가의 배경이에요. 당연히 영지 늘어나고 경지가 늘어나고 그다음에 사람들이 굶어 죽지 않게 하기 위해서 먹을 수 있는 작물들을 개발시킬 수 있고 그다음에 농업 기술을 내서 집약농법으로 인해서 농업의 생산량이 늘어나고 기술이 발달하면서 사람들의 평균 수명이 늘어나면 당연히 인구가 증가하겠지. 그치? 자, 그렇기 때문에 의료 기술도 발달해서 이 당시에 본초 강목이라고 약학인데 진짜 그야말로 10만 종이 넘는 이렇게 동물, 식물, 광물의 어떤 약효들을 분석해가지고 이렇게 써놓은 책이에요. 굉장한 명저에 들어가는 책입니다. 음. 그다음에 우리 여기서 하나 더 정리를 해보면 강남 지역의 개발에 대해서 한번 정리해 볼 필요가 있지, 그치? 자, 강남 지방을 생활권으로 삼기 시작했던 건 춘추 전국시대, 오나라 월나라 때부터입니다. 그런데 강남 지역을 본격적으로 개발했던 것은 위진남북조. 위나라, 청나라, 오나라 때 오나라나 또는 서진이 동쪽으로 도망갔던 동진 때 위진 남북조 시절이죠. 그리고 강남의 경제력이 화북을 뛰어넘은 건 송나라 시절이고 그다음에 곡창지대도 보면 양쯔강 하류가 곡창지대였을 때는 바로 송나라.
양쯔강 중류였을 때는 명나라, 양쯔강 상류였을 때는 청나라. 그래서 우리 이런 거 있었죠. 소호의 풍년이 들면 천하가 족하다. 이런 말은 송나라 때 쓰는 말이었고, 양쯔강 중류였던 호광의 풍류가 들면 천하가 족하다. 이런 것은 뭐야? 그렇지. 명나라, 청나라 때 활용됐던 말들이죠. 자, 그렇게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인구 그래프를 한번 볼까요? 17세기 중반 여기 보면 갑자기 인구가 폭발을 합니다. 17세기 중반부터. 요때 뭐가 시작됐지? 지정은제가 시작됐죠. 지정은제가 뭐야? 그렇지. 지회와 정회 중에 숨길 수 있는 정회를 그냥 받지 않고 지회에 통합해서 받는 거. 그렇기 때문에 이제 더 이상 자식 새끼들을 숨겨놓을 이유가 없어진 청나라 국민들이 어떻게 하는 거야? 인구를 등록하게 되고. 물론 이것 때문에도 인구 증가의 배경은 되지만 등록 인구의 증가는 바로 지정은제 때문에 시작되었다. 여기 1650부터 1750년대 이 폭발적인 성장을 잘 기억할 수 있도록 합시다. 강희제 때 호구 조사를 처음에 강희제가 등장해서 했을 때가 2470만이었는데 80년 뒤에 80년 뒤에 그야말로 4억 명으로 뛰어 올라갔으니까 어마어마한 거죠. 강희제가 호구 조사를 2470만 한 가구를 4명으로 잡아도 1억이 안 됐을 시점인데, 그치? 자, 그다음에 문제점을 보겠습니다. 자, 문제점은 자 여기도 글자 크기를 한번 줄여야 되겠네. 자, 문제점 보겠습니다. 문제점은 경지가 부족해집니다. 왜냐하면 한 사람이 농업 기술이 발전하면서 지금까지는 한 사람이 100평밖에 농사를 못 지었다면 한 사람이 농사를 지을 수 있는 땅이 1000평까지 늘어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경지가 부족해지고 경지가 부족해지니까 인구 이동이 발생을 합니다. 얘들아, 멀쩡한 양측강 하류를 놔두고 중류 상류로 올라가는 이유는 이 경지가 부족해졌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하류 평평한 땅을 놔두고 중류와 상류에 이렇게 약간 산지의 땅을 개발해서 계단식론을 만들고 이랬던 것 자체가 경지가 부족해졌기 때문이고, 이러면서 인구가 이동하게 되고요. 인구가 이동하게 되니까 이런 현상이 일어납니다. 개투라고 해서 원주민과 이주민의 싸움이 일어나게 되죠. 네. 원주민과 이주민의 싸움이 일어납니다. 그 다음에 환경이 파괴되고요. 왜? 왜 농사 짓는데 환경이 파괴되지? 그치. 아니 그냥 산을 놔둬야 환경 유지지. 그 산을 깎아내고 밀어내고 해가지고 경작지를 만들어 버렸잖아. 그리고 경작지 옛날에 시비법이 발달 안 하니까 어떻게 버린다고? 불태워가지고 그냥 화전을 만들어 버린다고. 그건 자연 환경 파괴예요. 그러면 원래 인간은 자연에 가장 어우러져 살아야 되는데 농사를 지으면 안 되는 땅에서 농작지를 강제로 만들고 농사를 짓게 됐으니까 당연히 생활 수준은 어떻게 됐어? 그치. 생활 수준은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생활 수준이 하락하게 되고 생활 수준이 하락하게 되고 이러면서 사회 불안이 사회 불안 이렇기 때문에 여기에 백년교도의 난이 일어나는 거예요. 자, 백년교도의 난 조금 내려줄게. 백년교도의 난. 자, 그러면 이번에는 한국을 보겠습니다. 한국. 자, 한국은 의료기술이 일단 발달을 합니다. 의료기술이 일단 발달을 하게 돼요. 의료기술이 발달하게 되고 의료기술이 발달하는 게 두 가지로 나오는데, 첫 번째 허준이 만들었던 동의보감과 두 번째 태양인 이재마가 만들었던 사상의학, 이런 거 태양인 태음인 소음인 소양인으로 나누는 거 기억하죠? 이런 게 나오게 됩니다. 자, 그러면 우리나라에 들어오는 이제 요 다음에야. 그 다음에 농업기술도 발달하게 되는데, 농업기술. 자, 농업기술로서 이 당시에 우리나라에 어떤 농서가 들어오면 17세기에 농가집성이라는 게 들어옵니다. 자, 그럼 이제 우리나라에 들어왔던 농서를 다 따져보자. 그러기 전에 우리가 배웠던 농서부터 다 따져볼게. 송나라 때 농서 두 글자짜리 뭐 있었지? 진부. 그렇지. 원나라 때 농상집요, 세종대왕 때 농사직설, 그리고 조선 후기에 농가집성. 그렇지. 자, 이 농가집성에 주로 담겨 있었던 내용이 뭐냐? 바로 우리가 물이 부족해서 하지 못했던 조선 후기에 이양법이 전국화되는데 굉장한 도움을 줍니다. 전국화. 자, 그래서 저기 조선의 인구도 굉장히 증가하고 있는 모습이 보입니다. 이런 것들 때문에. 그런데 요 18세기 증가세 이전에 여기 언제 현종 8년 때 경신대기근이라는 대기근이 한번 와요. 경신대기근 키워드로 기억하자. 경신대기근. 오히려 대기근이 오고 나서 인구가 증가한 이유가 뭐냐면 이때 우리가 얻었던 대기근 때문에 굉장히 농업 기술의 발달이나 어떤 그러한 뭐 이렇게 전국적으로 뭐 이렇게 보를 만들거나 저수지를 만들거나 그런 사업이 활발해졌습니다. 예. 그래서 이때 인구 약간 이렇게 증가세가 이렇게 약간 감소했죠. 그런 감소세를 두고라도 인구 증가가 확실히 눈에 보이는 경우입니다. 음.
우리나라는 뭐 문제점이 없어. 역시 대한민국에서 만든 교과서라 대한민국의 문제점을 쓰지 않습니다. 아, 좋은 국뽕이다. 아,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다. 자, 그럼 일본 보겠습니다. 일본의 도요토미가 16세기 말에 뭐를 하죠? 16세기 말에? 그렇지, 검지를 합니다. 토지조사. 그쵸? 검지. 배웠지? 기억나지? 자, 그런데 토지조사를 하고 나니까 자기가 숨겨놨던 뒷주머니들이 다 걸렸단 말이야. 그러니 이제 새로운 뒷주머니를 만들기 위해서 영주들이 무슨 사업에 목숨을 매답니까? 개간 사업에 목숨을 매 겁니다. 그리고 이 개간은 저 것들을 소농들에게 나눠주고 소농들로서 이렇게 공납을 연공을 받기 시작했기 때문에 이때부터 소농경영이라는 것을 정착시킵니다. 소농경영의 정착. 자, 우리 소농경영이 뭐였지? 배웠는데. 그렇지. 가족들만으로 이루어진 경영이 소농경영이라고 그랬어. 그렇지. 한 사람이더라도 고용인을 하게 되면 그건 뭐다? 그렇지. 그거는 대농장이다. 농장이다. 자, 근데 문제가 있습니다. 화폐 경제가 시작되면서 쌀 가격이 굉장히 내려가게 되거든요. 당연히 쌀이 이제 많이 생산되기 시작하니까 쌀 가격이 내려가거든. 쌀 가격이 내려가는데 막부는 쌀로서 이제 화폐를 썼단 말이야. 그런 상황에서 쌀 가격이 내려가니까 막부의 손해가 늘어나니까 막부는 세금을 올려버립니다. 이게 미친 새끼들이에요. 그래서 이런 거 함부로 하면 안 되거든. 자, 막부가 세금을 인상하게 되고 이 옆에 인상이야. 그 다음에 이것 때문에 덴메이 대기근이 오게 되는데 잠깐만 이거를 이쪽으로 좀 옮겨줄게. 자, 됐지? 이것 때문에 그 다음에 여기에 플러스로 막부가 세금 인상해서 살기도 힘들어 죽겠는데 덴메이 대기근이 와버리고 덴메이 대기근이 몇 세기에 오냐면 18세기에 와요. 덴메이 대기근이 18세기에 오게 되고 18세기에 오게 되고 여기에 플러스로 뭐까지 오버리면 전염병까지 와버립니다. 그것 때문에 전국적으로 뭐가 발생하냐면 이키라는 조세 경감 운동이 발생해요. 조세 경감 운동. 네, 요게 발달하게 됩니다. 전국적으로. 자, 이렇게 하면 인구 증가에 대한 내용은 다 봤다고 할 수 있습니다. 네, 인구 증가에 대한 내용. 자, 그럼 밑으로 내려가서 상업과 도시의 발달을 보겠습니다. 상업과 도시의 발달. 자, 중국부터 볼까요? 중국은 항상 뭘로 운송을 했죠? 그렇죠. 교통 운송이 강과 운하를 중심으로 이루어졌죠. 교통과 운송이 여기도 글자 크기를 좀 낮출게요. 8포인트 하자. 그래도 영상에서 보는데 문제 없죠. 자, 교통과 운송이 발달을 하는데 뭐를 중심으로 양쯔강과 황하 그리고 대운하를 중심으로 그렇지 강을 중심으로 교통과 운송이 발달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이 중에서는 양쯔강이 좀 유명하죠. 양쯔강은 왜냐면 중국에 이렇게 저기 사청선 이 당시 이제 곡창지대 세 개를 다 쓸어 담고 있었던 그 시절이니까 아 왜 전화기가 울려서 이씨 교무실인데 전화기 마이크 들어가니? 몰라 그냥 무시하고 들어라. 자, 그다음에 차와 도자기를 대규모로 유럽으로 수출하게 됩니다. 음. 자, 이 당시 상업 발달 볼까요? 전국 상인들이 등장합니다. 지금까지 자 중국은 예컨대 몇십 개의 성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한 개 성만 해도 우리나라 남한 크기에 거의 남한 크기를 훨씬 넘는단 말이야. 막 흑룡강성 이런 거 우리나라 한반도 한 3.5개 정도 들어가고 이래요. 그런 상황에서 성 하나만을 이렇게 무대로 삼고 이렇게 돌아다녀도 충분히 넓은 지역인데 전국 단위로 노는 애들이 등장을 합니다. 그게 바로 산시상인과 휘주상인, 휘저우상인들이라고 불리는 애들입니다. 예. 똑같은 말로 이제 신안상인이라는 것도 있어요. 휘저우는 신안이라고 부르기도 하거든. 그다음에 양쯔강 하류에서 자 양쯔강 하류에서 재배되던 곡식들은 중류와 상류로 올라갔으면 하류에도 뭔가 더 돈 되는 걸 해야 될 거 아니야. 그치? 쌀보다 더 돈이 되는 거, 식량보다 더 돈이 되는 게 뭐야? 식량보다 더 돈이 되는 거? 그렇지. 상품 작물. 상품 작물이 뭐지? 먹으려고 재배하는 게 아니라 팔려고 재배하는 거. 무슨 말인지 알지? 팔려고 재배하는 거. 그게 상품 작물이에요. 자, 그 다음에 18세기에는 또 대외무역을 발달시키는데 대외무역이 어디? 자, 18세기면 청나라 시대지? 청나라 때 대외무역은 무슨 걸 중심으로? 어떤 기관을 중심으로? 그렇지, 공행무역이 이루어졌다. 자, 도시의 발달도 보겠습니다. 중소도시들이 발달하는데 중소도시는 시장을 중심으로 발달합니다. 시진이 시장이야. 자, 우리 중세 유럽 배울 때 볼까? 시장이 생기고 그 옆에 상인 길드와 수공업자 길드가 생기고
시장이 생기다 보니까 돈이 많아지고 돈 많은 사람들을 지키기 위해서 성벽을 쌓게 되고 성벽을 안쪽에 파는 사람들을 그래서 뭐라고 그래서 부르주아라고 한다 그랬잖아. 그치? 그걸 똑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수도도 발달하겠죠. 당연히 수도 베이징은 정치와 소비 도시로서 발달하게 되고 그 다음에 이 베이징이 어디와 연결돼 있어? 대운하를 통해 강남과 연결돼 있죠. 예, 강남과. 자,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어? 그 다음에 양쯔강, 아이고, 미안해. 양쯔강 하류에 항저우, 수저우, 그 다음에 양저우 같은 도시들이 발달을 하게 된다. 자, 항저우, 수저우, 양저우는 각각 뭐야? 각각 소금, 수공업, 여기도 소금 이런 식으로 어, 물건들을 생산하면서 발달하게 되고요. 그쵸? 그다음 18세기 대외무역 아까 어떤 기관을 통해서 나간다 그랬지? 그렇지. 공행이지. 대외무역은 공행이 설치되어 있던 도시가 어느 도시야? 광저우. 광저우에서 공행무역이 이루어진다라고 기억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다음에 한국으로 넘어갑시다. 한국은 17세기에 대동법이 시행됩니다. 17세기에 대동법이 시행되는데 대동법의 정의가 뭐랬지? 대동법의 정의. 내가 이게 진짜 중요하다 그랬어. 대동법의 정의. 대동법이 뭐를 막기 위해서 시작된 거야? 박납의 폐단을 막기 위해서잖아. 박납의 폐단. 박납이 뭐지? 자, 전라도가 홍어가 특산품이라고 해서 순창에서 홍어를 구하래요. 순창에서 홍어 구하기 쉬워 어려워? 어렵지. 그러면 순창에서 홍어를 구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돼? 군산이나 나주나 목포나 읍산 뭐 바닷가를 가야 될 거 아니야. 그런데 그 옛날에 교통도 발달 안 했는데 바닷가를 가는 게 편할까 아니면 바닷가에서 홍어를 구해온 상인들에게 홍어를 사는 게 쉬울까? 그치? 그런데 문제는 바닷가에서 홍어를 산 상인들이 홍어를 너한테 100만 원에 판단 말이야. 그럼 족같아서라도 어떻게 하겠어? 그래, 내가 직접 바닷가에 가서 구하고 말 거 아니야. 그런데 문제는 뭐야? 너희 동네 수령이 바닷가에서 직접 구해온 홍어를 받는다 안 받는다? 안 받는다. 왜? 누구에게 뇌물을 받고 그거를 사온 상인들에게 뇌물을 받고 무슨 말인지 알겠지? 그래. 뇌물을 받고 그 물건을 안 받는 거야. 그러니 울며 겨자 먹기로 누구에게 살 수밖에 없어? 박납업자들에게 살 수밖에 없어. 이게 박납의 폐단입니다. 씨발 종소리 족같네. 자, 박납업자의 폐단이고요. 박납업자의 폐단을 막기 위해서 어디서든지 구할 수 있는 걸로 세금을 내라고 한 게 바로 뭐다? 대동법이다. 그런데 대동법을 하게 되면 결국 이제 국가에 들어오는 건 뭐야? 쌀과 포와 동전 이런 거밖에 없지. 그치? 그러니까 그거를 주고 저 나라에서 필요한 물건을 구매할 공인들이 등장하게 되고요. 이 공인들이 나라에 필요한 물건을 구하면서 상품화폐와 상업과 수공업이 발달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수공업도 옛날에는 관영 수공업 위주였지만 필요한 물건을 관청에서 직접 생산하는 게 대부분이었지만 대정쟁이들을 고용해서 이제는 대규모의 어떠한 자본을 가지고 있는 상인들이 먼저 돈을 주고 먼저 물건을 만들기 전에 물건을 넘겨받기 전에 만들어진 물건을 사오는 개념이 아니라 먼저 돈을 주고 주문을 하는 거야. 그리고 그것을 나중에 물건을 받아오는 선대제 수공업이라는 것을 발전시키게 됩니다. 선대제 수공업. 자, 그다음에 한국 봅시다. 장시가 발달하게 되는데 장시라는 건 일정 기간마다 열리는 시장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정기시, 오일장이 주로 발전하게 되고요. 오일장. 그다음에 사상도 발전하게 되는데 사상은 사사롭게 상행위를 한다는 뜻인데요. 자, 경강상인, 송상, 내상, 만상 등이 등장하게 됩니다. 경강상인은 경기와 강원, 그치? 한강 유역을 중심으로 돌아다니는 상인들이고 송상은 옛날에 개성을 송악이라고 불렀거든. 그래서 개성, 내상은 일본인들과 장사를 하는 동래, 부산, 그다음에 만상은 만주에 있는 사람들과 장사를 하는 의주 상인들을 만상이라고 부른다라고 하면 기억하면 되겠습니다. 만상 의주. 자, 그다음에 한국의 도시 발달도 볼까요? 도시 발달. 한국의 도시 발달 수도부터 보겠습니다. 한양 약 30만 명입니다. 우리나라 도시는 크게 발달하진 않아요. 중국이나 중국의 뭐 오사카나 중국의 베이징이나 일본의 오사카 같은 경우는 100만을 찍기도 하는데 크게 발달하진 않고요. 자, 기타 보면 우선 개성이 발달하게 돼 있지. 누구 때문에? 아까 이야기했던 송상. 그렇죠. 그다음에 또 누가 발달해? 수원. 정조가 직접 만들었죠. 예, 계획도시로서. 그다음에 또 강경이나 원산 같은 포구도 발달하게 됩니다. 원산 같은 포구. 포구가 뭐라 그랬지? 강과 강이 만나는 곳을 포구라고 한다고 그랬잖아. 그치? 강과 강이 만나서 A강을 타고 오다가 다시 B강으로 거꾸로 올라갈 수 있는 그런 곳. 자, 그런 곳을 포구라고 했고 또 부산도 발달하게 됩니다. 왜?
그렇지. 기유약조 기억나? 일본의 통신사가 우리나라로 왔어. 아, 일본에서 화신이 우리나라로 왔어. 그치? 그래서 우리나라가 이것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기 위해서 회답 겸 포로를 돌려받기 위한 세안사, 회답 겸 세안사를 보냈지. 그 이후에 정기적으로 조선통신사를 보내게 되면서 기유약조 이후에 우리나라에 외관을 설치해주죠. 근데 옛날처럼 삼포를 다 개항하고 외관을 설치해주는 게 아니라 한 군데에만 외관을 설치해줬어. 그게 어디야? 그렇지. 그게 동래고 초량이란 말이야. 그래서 부산에 설치된 초량외관을 중심으로 무슨 상인이 발달한다 그래서 내상 그리고 부산도 같이 발달하게 된다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자, 일단 19세기의 사회변동을 첫 번째를 여기서 끊고 다음 시간에 왜냐면 지금 종쳐서 애들 밥 사주러 가야 되거든. 그러니까 일본, 베트남 그리고 서민의식과 문화 발달과 선교사를 한 번에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여기서 한번 끊을게요. 안녕.